안녕하세요. 역사 돋보기입니다. 일본 고대사 4부입니다. 일본의 고대 시대람은 보통 야마토 정권, 나라 시대, 헤이안 시대를 일컫습니다. 일본 고대사 3부까지는 야마토 정권에 대해 말씀드렸는데 이번 4부에서는 나라 시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본의 역사는 한국이나 중국과 다른 게 여러 나라들이 연이어 수립되지 않았고 또 유럽의 여러 국가들과 달리 여러 개의 왕조들이 나타나지도 않았고 이 야마토 정권 이래 지금까지 덴노를 정점으로 한 단 한 개의 왕조, 한 개의 국가가 이어졌습니다. 그러다 보니 시대 구분을 하는 기준이 한국, 중국, 유럽과는 다소 다릅니다. 일본 고대사의 시대 구분 기준은 수도의 위치인데요. 야마토 정권, 나라 시대, 헤이안 시대의 시대 구분 기준이 바로 수도의 위치입니다. 야마토 정권 때는 궁이 여러 가지가 있어서 수도가 어느 한 도시가 아닌 그저 야마토라는 지역 전체를 아울렀습니다. 하지만 나라 시대부터는 수도가 한 도시에 고정되는데 시대명에서 알 수 있듯 나라 시대의 수도는 오늘날의 나라현입니다. 701년 43대 덴노였던 겐메이 덴노 여왕 때 오늘날의 나라현에 새로운 궁궐 헤이조쿄를 건설하고 그곳으로 수도를 옮기면서 바야흐로 나라시대로 접어들었던 거죠. 헤이조쿄는 당나라의 장안성을 모방해서 건설한 바둑판식 계획도시였습니다. 행정구역 딱딱 나누고 어떤 시설이 어디 위치할지, 도로는 어떻게 닦고 교통제도를 정립하고 농작지는 어디까지 확보할지 등 철저한 계획 속에서 수립되었죠. 계획도시가 수립이 되니까 야마토 정권 중후반 여러 차례에 걸쳐 정비했던 국가의 통제 법칙인 율령제도도 정상적으로 작동해서 이 원활한 국가 운영이 가능했습니다. 당나라 장안을 본떠 만든 계획도시로서의 수도, 학창시절 국서 공부 열심히 하셨던 분이시라면 이 수식어가 어색하지 않으실 겁니다. 바로 발해의 수도였던 상경성 또한 똑같았는데요. 이는 당시 7에서 8세기, 조금 더 쳐줘서 9세기 초반까지의 동아시아 국제적 흐름이었습니다. 676년 삼국통일전쟁의 끝과 698년 발해 건국 이후로 동아시아에는 약 150여 년에 걸쳐 평화의 시대가 도래했습니다. 당나라는 매우 큰 국가로 확장됐고 당나라의 수도 장안은 국제도시로 심지어 유럽인들까지 있었던 세계적인 곳이었죠. 당나라뿐 아니라 신라, 발해, 일본 전부 이 당나라를 중심으로 문화를 교류했습니다. 이홍준 교수님은 이 시대를 한중일의 문화적 보편성이 이루어져 동아시아 문명의 내용을 이루게 됐다고 설명하셨죠. 신라와 발해가 당나라의 도당 유학생과 도당 승려들을 계속 파견하고 산둥반도에는 신라타운과 발해타운까지 조성되었다는 이야기도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일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일본도 이 당나라에는 견당사, 신라에는 견신라사, 발해에는 견발해사를 주기적으로 파견하여 조공을 하면서도 선진 문물을 적극 수용하였습니다. 견발해사는 14회를 파견했고 견신라사는 최소 28회를 파견했다고 합니다. 이때 일본과 발해 사이에 주고받았던 국서에는 발해를 고려로 칭한 흔적들이 많아서 이 발해사 연구에 귀중한 연구자료가 되기도 합니다. 더불어 발해에는 5가지 상설 교통로 중 일본과 교류했던 일본도도 있었습니다. 이처럼 활발한 동아시아 국가들끼리의 국제 교류 덕에 일본은 선진 문물을 많이 흡수하다 보니까 귀족 문화가 발달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한중일 간에 동아시아 보편의 문화가 만들어졌다고 해서 하나의 문화의 패러다임으로 획일화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보편의 문화를 주고받는 가운데 당나라도 신라도 발해도 일본도 각기의 독자적인 문화를 발전시키기도 했는데 일본 입장에서는 본격적으로 나라 시대에 접어들면서 민족주의 의식이 뚜렷해집니다. 일본의 고대 정권은 처음부터 일본 열도를 다 통치하는 하나의 거대한 왕국도 아니었거니와 그저 야마토 지역에 있던 하나의 정권이 점점 커져가며 타 지역들을 복속시키며 확장됐습니다. 그리고 그 전엔 이 타 지역에 워낙에 많은 쿠니들이 있었기에 일본의 고대 시대에는 지역별 자치권과 호족들의 힘이 매우 강력했는데 이제 나라 시대에 접어들면서 당나라랑 한국한테 국가라는 개념과 통치수를 배우다 보니 율령도 반포하고 점점 중앙집권화되면서 이제는 민족주의 의식이 생기는 겁니다. 일본이란 명칭은 아직 나라 시대로 접어들기 이전 야마토 정권의 말기였던 하쿠오 시대의 40대 덴노, 덴무 덴노 때 처음 나왔다가 701년 나라의 헤이조쿄를 천도하며 본격적인 나라 시대를 개막한 43대 겐메이 덴노 여왕 때 다이호 율령을 선포하면서 공식화했고 국제적으로도 일본이라고 불러달라고 했습니다. 그 이전까지는 국제적으로 일본을 가리키는 말은 외였습니다. 그렇다면 외는 무슨 뜻일까요? 정확하지는 않지만 좋은 뜻은 아니었을 겁니다. 중국이나 한국의 삼국들은 일본을 낮은 단계의 문명을 지닌 민족으로 해적이나 일삼는 민족으로 인식했기에 아마 얕잡아 부르는 말이었을 겁니다.
이 외의 뜻에 대해서는 일반적으로 원래 외라는 한자에서 외로 변경되었다고 합니다. 원래 한자였던 외는 난쟁이 외자로 키가 작은 사람들을 일컫는 단어이고 일본인들이 키가 작아서 중국과 한국에서 그렇게 불렀다고 합니다. 물론 일본인들은 외의 어원에 대해서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701년에 일본이라는 국호가 만들어졌음에도 이후로 1000년 넘게 중국과 한국에서는 일본이라는 단어보다는 외라는 명칭을 더 많이 사용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일본이란 단어가 처음 생긴 건 40대 덴노였던 덴무덴노였다고 말씀드렸죠. 덴무덴노 때는 천황이란 단어와 개념도 처음 생겼습니다. 일본이란 뜻은 태양의 근원이란 뜻이고 천황이 사는 곳이라는 이 치켜 세우는 어감이 있기 때문이죠. 삼국사기에는 외국이 이름을 고쳐 일본이라 하였는데 스스로 말하기를 해 뜨는 곳에 가장 가까워서 그렇게 이름을 지었다라고 한다고 나와 있으며 중국 측 기록인 신당서에는 외라는 이름을 기분 나쁘게 여겨 일본어로 고쳤다. 사자가 스스로 말하기를 나라가 해가 뜨는 곳과 가까워 그렇게 이름을 정했다고 한다고 나와 있죠. 그렇다면 일본의 영어 이름인 재팬은 무슨 뜻일까요? 뜻은 없고 고려가 코리아가 됐듯 일본을 그대로 서양 언어로 발음하다가 생긴 거예요. 본이 펜으로 발음되는 건 납득이 되지만 일이 제가 되는 건 납득이 잘 안 되죠. 오늘날에야 일본이라고 발음하지만 고대시대에는 일본이란 발음이 아니었을 가능성이 더 큽니다. 조선시대 때 훈민정음으로 일본을 표기할 때에도 일이란 글자는 이응이 아닌 지금은 사라진 자음을 썼던 것으로 보이죠. 이 위키백과에서 이 세모 발음을 들어보면은 지읒 발음이 뚜렷하게 들리고 고중세 중국도 일본을 오늘날의 르뿐이 아닌 지팡구라고 발음했다고 하죠. 원나라를 방문했던 마르코 폴로가 일본의 명칭을 중국식 발음을 그대로 따와 지팡구로 적으면서 이것이 재팬으로 발전한 것이죠. 나라 시대에 더불어 민족의식이 싹트기는 했지만 이것이 잘못된 방향으로 번지기도 하는데 지나친 민족주의로 귀결되고 말았던 겁니다. 민족의식의 발호와 더불어 나라 시대 때는 국가 주도하에 역사서 편찬 작업에 들어갔는데 이때 탄생한 것이 일본서기입니다. 일본서기는 나라 시대 직전 천황과 일본이란 단어를 만들어낸 40대 덴무덴노 때 편찬하기 시작해 나라 시대로 접어들었던 720년 44대 겐쇼 덴노 여왕 때 완성한 역사서입니다. 약 40년 정도 걸려서 편찬한 30권 분량인데 이게 역사서이기는 하지만 역사서가 아닙니다. 역사서 가치가 매우 없는데요. 신화적인 내용이 너무 많고 역사 왜곡도 과도하기 때문이죠. 정치색이 지나친 역사서인데 처음에는 중국이나 한국이나 아예 일본서기를 무시했습니다. 하지만 일본서기가 없는 사실을 만들어냈다기보다는 물론 그런 것도 있는데 그래도 일본서기는 있던 사실을 일본이 더 돋보이도록 조작하고 왜곡한 부분이 많습니다. 이 왜곡된 부분만 잘 밝혀낸다면은 한국 고대사의 빈약한 부분을 채울 수가 있죠. 예컨대 일본서기에 기록된 내용 중에서 일본의 덴노가 무언가 했다는 거를 백제의 왕으로 치환을 하면은 모든 게 다 맞아 떨어진답니다. 그래서 현재는 필터링해서 교차 검증하는 용도로 쓰입니다. 일본 서기와 더불어 나라 시대 때 편찬된 역겨운 역사서가 고사기입니다. 고사기는 나라 시대를 개막한 겐메이 덴노 때 712년 편찬됐습니다. 역사서라고 하기에는 신화 관련 내용이 너무 많으며 동아시아 고대사를 왜곡하는 역사서입니다. 역사서는 아니지만 겐노이 덴노 여왕 때 일본 지리서인 풍토기가 저술되었는데 일본서기, 고사기, 풍토기 등 나라 시대의 일본 민족지들을 기기라고 합니다. 나라와 야마토 부근의 지역성을 기기라고 하는데 일본 고대사의 중심부잖아요. 하지만 아까도 말씀드렸듯 일본 고대사는 지역별 색채가 너무 강했고 이젠 이거를 중앙집권화를 위해서 중구난방이었던 역사, 신화, 지리, 종교 등을 하나로 통합해버린 겁니다. 나라 시대를 상징하는 딱 하나의 흔적을 꼽으라면은 도다이지라는 절입니다.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에 지정되어 있으며 도다이지는 나라 시대의 얼굴과도 같은 곳인데요. 관광객이 끊이질 않는 월클급의 문화재입니다. 도다이지의 메인인 대불전은 전 세계에서 가장 큰 목적 건축물이고요. 그 안에 있는 불상은 높이 무려 15m에 무게가 500톤, 35만 명의 인력이 투입되어 3년간 8번의 주조를 했다고 합니다. 지금의 대불전과 불상은 오랜 세월 지진과 화재를 겪으면서 몇 차례에 걸쳐 복원된 모습이긴 하지만 그럼에도 그 규모가 상당한데 이거 누가 만들어줬을까요? 돈과 인부들은 일본 정부가 동원했겠지만 석불전의 경우 신라인 목수가 총책임자였고 불상은 백제 유민 출신의 기술자들이 설계하고 지휘했다고 합니다. 나라 시대 때 정부 차원에서 제작한 거대 사찰에는 왕실 보물 창고인 정창원 혹은 쇼소인을 만들었는데 현재까지 남아있는 정창원은 도다이지 정창원이 유일합니다.
여기서 엄청난 유물들이 나오는데 신라 전통악기인 신라금, 백제 의제왕이 선물했다는 바둑판과 바둑알 등이 나와 있습니다. 심지어 신라 민정문서라고 통일신라 청주의 어느 지역 마을에 토지 및 인구 정보가 적힌 대장문서가 나와서 이 통일신라 시대의 조세제도를 연구할 수 있는 귀중한 자료가 되고 있는데, 다른 유물은 그러려니 하는데 대체 이게 왜 여기서 발견됐는지는 저는 의문이었습니다. 인구 및 토지 대장문서라면은 이게 국외로 유출되면 안 되는 서류 아닐까요? 찾아보니까 신라에서 일본으로 선물 준 불경을 포장한 포장지였대요. 이런 문서를 포장지로 싼 그 당시 신라 공무원이 누군지 참... 자, 이렇게 이 4부에서는 나라시대에 대해 설명드렸는데 710년 시작한 나라시대는 100년을 채우지 못하고 794년 문을 닫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일본 고대시대인 헤이안 시대로 접어듭니다. 그럼 역사 돋보기였습니다. 저희 역사 돋보기가 멤버십 가입을 시작했습니다. 멤버십 가입을 해주신 분들 덕분에 영상 제작에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상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